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꼭 한 번씩 터지잖아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싶은 일들이요. 근데 그 설마가 꼭 현실이 되곤 하죠. 저는 이번 일 겪고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겉으론 멀쩡하고 친절해 보여도 속은 완전 딴판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꼭 낯선 사람일 필요도 없다는 거.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얘기는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싶었던 사건이에요. 듣다 보면 분노 버튼이 여러 번 눌리실 수도 있고 중간에 한숨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결말은 꽤 통쾌하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조금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일본 등지에서 생활용품과 인테리어 소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가였고 엄마는 배우였죠. 젊은 시절 엄마는 아주 잘 나가는 톱스타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나름 드라마 주연까지 맡을 정도로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어린 저는 그런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네 엄마 TV 나오는 사람이지?" 하면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깨가 으쓱했죠. 요즘은 가끔씩 드라마에 출연하시는 정도지만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선 엄마를 보면 마음이 뭉클해요. 아무튼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에 그 시절 저희 집엔 언제나 일본 잡지나 과자들, 문구 제품, 화장품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방 한 구석엔 알록달록한 포장지와 일본어가 적힌 통들이 수북했고 그런 걸 보면 괜히 설레곤 했어요. 요즘이야 일본보다 우리나라 물건이 훨씬 세련되고 품질도 좋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이 훨씬 더 앞서 있지만 당시엔 일본 문물이 그야말로 신세계였죠. 학교에 그런 물건을 가져가면 친구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거 일본 거야? 진짜 예쁘다. 야, 이거 나도 한 번만 써보면 안 돼? 넌 진짜 좋겠다. 이런 거 맨날 먹고 맨날 쓰고 짱 부러워. 에이, 그래서 내가 너네 나눠주려고 갖고 왔지. 그럴 때면 괜히 으쓱하곤 했죠. 평소 아빠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이나 디자인을 찾아 일본을 오가셨고 엄마는 촬영이 없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백화점 디스플레이 구경을 시켜주시거나 미술관, 연극 무대에 함께 가곤 했어요. 엄마, 저건 왜 저렇게 색을 칠했어? 그게 작가의 의도야. 단순한 색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한 거야. 근데 이상해 보여. 내가 하면 혼날 것 같은데. 그게 예술이야. 캔버스 위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며 자란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어린 제 눈엔 모든 게 반짝거렸고 예쁜 것들에 둘러싸여 자란 덕분에 자연스레 미술적 감각이랄까 그런 것들도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IMF가 터진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무너진 듯 했죠. TV 뉴스에선 매일같이 경제 위기, 부도, 실업자 급증 같은 말이 쏟아졌고 저희 집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아빠는 거래처 몇 곳이 연쇄부도로 무너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빚을 지게 됐고 사업은 완전히 중단됐어요. 방송계는 그래도 타격이 적은 곳이라 엄마는 촬영을 계속 이어갔지만 그때는 아무리 드라마를 몇 개씩 찍어도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거실 한쪽엔 늘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전화기에서는 수시로 아빠를 찾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이번 달은 어떻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같은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그 시절 어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밤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두 분은 자주 싸우셨어요. 전 방문을 닫아도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하곤 했죠. 엄마, 아빠랑 왜 또 싸워? 아니야, 그냥 어른들 얘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집 정말 망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럴 일 없어. 유리는 걱정하지 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방 한켠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한숨과 새벽까지 켜져 있는 거실 불빛은
어린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죠. 그렇게 2, 3년이 흘렀어요. 아빠로선 더없이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도 아빠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빚 일부를 정리하고 일본에 있던 옛 거래처 지인을 찾아 다시 발을 붙이셨죠. 아빠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이번엔 시대의 흐름을 읽으신 거예요. 오프라인 판매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방향을 바꿨고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번엔 또 일본 가? 새로운 거래처 만나러 가야지.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모든 물건을 파는 시대가 올 거란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야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고? 마트처럼? 그래, 가게 안 내고도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 수 있대. 신기하지? 그때는 이해도 잘 안 됐지만 몇 년 후 정말로 아빠의 말대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아빠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악착같이 일하셨고 몇 년의 고생 끝에 결국 회사를 다시 일으켰어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아빠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누구 탓도 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멋있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아빠는 아직 젊은 나이셨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는 게 존경스러웠어요. 물론 그런 시절을 버텨낸 엄마도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홀로 생활비를 지탱하느라 드라마 촬영장에서 돌아오면 늘 지쳐 있었지만 아빠를 믿어주셨고 또 저한테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주셨거든요. 무튼 그렇게 저희 가족은 무너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시 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었죠. 사실 공부엔 영 소질도 흥미도 없었지만 손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꾸미는 일에는 늘 몰입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로 오브제를 만들거나 방 한쪽 벽을 직접 꾸미기도 했어요. 정해진 수순처럼 디자인 관련 전공을 택했고 남들이야 그걸로 먹고 살겠냐 하기도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졸업 후에도 회사에 들어가기보단 직접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프리랜서로 시작했어요. 명함 디자인, 로고 디자인, 행사 포스터 같은 작은 일들을 맡으면서 조금씩 경험을 쌓았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 굿즈 디자인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조금 다르게 더 예쁘게 만들어내는 일, 제 성격에 딱 맞았어요. 세상에 없던 걸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기분이랄까. 처음엔 지인들이나 소규모 의뢰로 굿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잘 되기 시작했고 굿즈 제작 사업도 영역을 넓혀갔어요. 아이돌 콘서트용 응원 슬로건, 캐릭터 키링, 영화 굿즈 같은 것들이었죠. 조금씩 규모가 커지자 저는 본격적으로 굿즈샵을 운영하게 됐어요. 직접 디자인한 제품 위주로 팔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수입한 트렌디한 상품도 함께 다뤘어요. 인기 있는 캐릭터, 아이돌, 영화 관련 굿즈들이 제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서 사가고 다시 찾아오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무렵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광고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취향이나 취미가 비슷했어요. 둘 다 나름 미적인 감각이 있다면 있달까. 비슷한 걸 좋아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걸 즐겼죠. 관심사나 취향이 비슷하다 보니 서로의 일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이가 됐어요. 함께 있으면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일 얘기를 하다 웃음이 터지기도 했죠. 저희는 2년간 만난 끝에 결혼했어요. 시간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고 시부모 두 분 모두 다정하고 검소한 분들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화려하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고 안정도 찾았고 별다른 걱정 없이 하루하루가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굿즈샵을 운영하는 동안 저는 정말 열정 하나로 버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포장까지 다 했으니까요. 하루 18시간을
매장 안에서 보내는 날도 많았어요.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불을 끄고 나갈 때면 다리에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손님이 제 제품을 손에 들고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뿌듯했어요. 마치 제 손끝에서 만들어진 작은 기쁨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비춰주는 느낌이었거든요. SNS에서도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매일 새로 달리는 태그와 후기들을 보면서 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겼어요. 월세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그게 삶의 원동력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갑자기 멈췄어요. 바로 그때 그 코로롱이 터진 겁니다. 온 세상이 그랬듯 저에게도 너무 큰 타격이었어요. 처음엔 잠시 문 닫는 정도겠지 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장을 닫는 날이 점점 길어졌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가게 앞 거리는 텅 비었죠. 거기다 동시에 굿즈 사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비슷한 감성의 굿즈샵이나 온라인 소품몰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사람들은 직접 가게를 찾기보다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갔고 제 가게는 점점 조용해졌어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는 버거웠고 진열대 위엔 팔리지 못한 재고가 쌓여만 갔어요. 가게 안에서 혼자 마스크를 쓴 채 멍하니 앉아있던 날이 많았어요. 포장 상자를 접으며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싶어 눈물이 핑 돌던 날들. 그때 제게 빛을 비춰준 건 다름 아닌 아빠였어요. 삶이라는 게 원래 그래. 잘 될 때도 있고 잠깐 꺼질 때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꺼진 불씨를 네가 다시 피워야 한다는 거야. 근데 불씨가 너무 작아졌어. 아무리 불어도 다시 안 붙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해? 그건 네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불씨는 작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분명히 길은 있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번 무너졌다 다시 일어서 본 아빠의 말이라 더 그랬겠지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꼭 다시 일어서고 말겠다는 다짐을 했지요. 무너진 가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우리 가게만의 트레이드 마크, 우리 가게만의 특색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엔 시장 조사하듯 다른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인테리어와 상품 구성을 꼼꼼히 살폈어요. 어느 매장은 왜 사람이 많고 어느 매장은 왜 썰렁한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해외 굿즈샵들도 많이 찾아보고 소비자 반응도 정리했어요. 종이에 예쁜 것과 팔리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써봤죠. 그걸 정리하다 보니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길을 찾은 뒤 저는 몇 년간 모은 적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쳐 작은 매장을 사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월세가 아닌 제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월세 부담이 워낙 크기도 했고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다 반영하려면 제 이름으로 된 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낡은 점포 하나를 계약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낡고 텅 빈 공간이었지만 제 눈엔 그 안에 이미 예쁜 매장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맡길 사람을 고민하다가 시숙이 떠올랐어요. 시숙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제 가게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재수씨, 그거 내가 딱이지. 이번 일 나한테 믿고 맡겨요. 감성 굿즈샵? 그거 까딱 잘못했다간 덤터기 제대로 쓴다니까요. 내가 거의 원가의 인건비만 좀 남기고 해줄게요. 진짜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제가 구상해둔 게 좀 있긴 해요. 좋아요. 일단 보여줘요. 뭐 생각해둔 게 있어요? 저는 미리 모아둔 구상안과 아이디어 스케치를 시숙에게 보여줬어요. 오, 이런 거 너무 좋네요. 요즘 유행은 깔끔하고 사진 잘 받는 거예요. 조명은 포인트로 가고 바닥은 밝은 우드 톤으로 하면 공간이 확 살아나겠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벽 한쪽엔 제가 직접 그림을 걸고 싶어요. 그거 진짜 멋있겠다. 그럼 디자인에 딱 맞게 조명 배치 잡아볼게요.
그렇게 시숙과의 협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자재 하나, 벽지색 하나도 직접 골랐고 시숙은 제가 말한 방향을 최대한 살려줬어요. 시숙은 공사 현장에서도 늘 꼼꼼했어요. 재수씨, 여기 조명각도 한번 봐봐요. 빛이 상품에 닿을 때 그림자가 생기면 사진이 별로 안 나와요. 하면서 디테일을 챙겨줬어요. 그런 모습이 든든했고 저도 더 열심히 참여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맞춰졌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공사가 끝난 날 매장 문을 열자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을 비췄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테이블, 진열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제품들, 그리고 제가 직접 새긴 매장 이름.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 진짜 너무 예뻐요. 완전 제 꿈의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사진 몇 장 잘 찍어 올리면 금방 손님 몰려올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덕분이에요. 덕분은요, 재수씨 감각이 좋아서 잘 나온 거지. 그렇게 시작된 새 매장은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SNS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요즘 감성 미쳤다. 사진 찍으러 가야 할 곳. 소품이 다 예쁘다. 해외 감성 한국에서 느끼려면 무조건 가라.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별스타그램에서 순식간에 핫플로 떠올랐고 브이로그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가게 앞엔 포토존이 생겼고 손님들은 제 제품을 들고 인증샷을 찍으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제겐 세상에서 제일 큰 보람이었어요. 매장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이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부모님의 조언과 지지, 남편의 애정어린 격려, 그리고 특히 시숙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준 덕분에 서로 고마운 관계로 남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시부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매일 새벽 등산 가방을 메고 나가셨고 친구들이랑 장기 두며 웃음소리도 많았어요. 저녁이면 이제 좀 사람답게 산다 하시며 한잔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진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점점 무표정해지더니 산에도 안 나가고 TV만 켜둔 채로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도 밥 한 숟갈 뜨고 말없이 수저만 굴리시고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시부 역시 평생 일만 하던 분이 갑자기 멈추니까 그 공허함을 버티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가에 갔을 때 시부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어요. 내가 말이야, 가만히 있는 게 도무지 안 맞더라. 평생 부품 유통만 하다 놀려니 하루가 너무 길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예전 거래선들 좀 정리해서 조그만 회사 하나 차려볼까 한다. 회사요? 어떤 회사요? 자재 수출입 회사를 생각 중이야. 큰돈 벌자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만. 내가 거래하던 것들 아직 다 살아있거든. 그래서 니들이랑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같이만 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뜻밖의 제안에 저도 남편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시숙은 흔쾌히 시부의 제안에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남편도 함께하길 원했지만 남편은 난감해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회사 잘 다니고 있고 프로젝트도 한창인 상황인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사업을 하자니 좀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저는 지금 회사 일도 있고 맡은 프로젝트가 커서 당장은 어렵겠어요. 그래, 알겠다. 뭐 강요하라는 건 아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시부의 제안을 거절했고 시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지만 어째 영 서운해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분명 웃으며 하셨지만 뭔가 묘하게 씁쓸한 뉘앙스가 남았죠. 그리고 그 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말끝마다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가족이 모이면 시숙한테만 말을 건네시고 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그 말을 덧붙이셨어요. 확실히 장남은 장남이야. 바쁜데도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참 고맙다. 아이, 뭘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죠. 겉으론 시숙을 향한 칭찬이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넌 왜 안 하냐는 말로 들렸어요. 남편은 말없이 밥만 먹었고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써 웃으며 아버님 요즘은 등산 안 나가세요? 하고 엉뚱한 말을 꺼냈지만 공기는 금세 다시 무거워졌어요. 그 무렵부터 부쩍 시숙은 시부 곁에 더 자주 붙어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그거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창훈이는 회사 일 많잖아요. 그래, 네가 해줘서 든든하다. 시숙은 말로는 남편을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시부의 사업일 대부분을 자기 선에서 처리하며 점점 영향력을 넓혀갔어요. 서류나 견적 확인도 먼저 하고 시부 일정에 맞춰 회의 준비도 혼자 했어요. 시부는 그런 시숙이 대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친척을 통해 시부가 예전 시골집 땅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팔까 말까 하던 땅이었는데 어느새 팔렸다는 거예요. 이상한 건 그 과정을 전부 시숙이 챙겼다는 소문이었어요. 서류도 계약도 거래 확인까지. 게다가 팔린 돈 일부가 시숙 회사 계좌로 들어갔다는 말이 돌았어요. 결국 시부가 땅을 팔아 시숙에게 준 걸 알게 됐고 이 일로 남편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이 모인 날 술이 들어가니 서운함이 터져 나왔고 결국 그 일로 시숙과 남편이 다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버지, 시골 땅 판 돈 형님 회사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내가 맡겨둔 거다. 창준이가 요즘 내 일 많이 도와주잖아. 잠깐 자금 돌릴 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근데 가족 재산인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하세요, 아버지? 아, 그거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잠시 맡겨두라 해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래도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지, 형. 넌 참 말을 뭐 그따위로 하냐. 뭐? 그따위라니? 됐다. 그만해라. 창준이가 사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투자도 해줘 그렇게 한 거야. 너도 그 좀 해둬.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모는 말없이 눈치만 보셨고 저는 괜히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시부가 그만하자. 이런 얘기 밥상머리에서 할 거 아니다. 하며 자리를 정리하셨고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다음 날 술이 깨고 나니 전날 밤에 격앙된 감정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은 남았고 시가 가족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맴돌았죠.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돌아갔지만 마음속엔 묘한 벽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시간은 달라졌어요. 뭐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퍼져 있었어요. 웃음 뒤엔 미묘한 냉기가 감돌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기류가 생겼어요. 그런 한편 친정에서는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집이었고 지은 지 벌써 몇십 년은 된 집이었죠. 외관은 크고 멀쩡하지만 안쪽 인테리어는 많이 낡아 있었어요. 마루 바닥이 군데군데 삐걱거리고 벽지도 색이 발해 있었죠. 그래도 부모님은 늘 이 집은 우리한테는 추억이 많으니까 하며 그대로 사셨는데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꼭 고쳐야겠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몇 달간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두 분 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정이 겹쳤고 그 덕분에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집을 싹 손보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집을 비우는 김에 리모델링까지 한 번에 해버리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공사 시기를 그 일정에 맞추셨어요. 저는 바로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 동안 집을 아예 비우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처음엔 주변 추천으로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고 직접 통화하면서 일정이랑 자재, 비용까지 꼼꼼히 비교했죠. 괜찮다 싶은 곳이 한두 군데 있었는데 딱 그때 뜻밖에도 시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수씨, 사돈어른댁 리모델링 한다면서요? 진행 중이에요? 아, 네. 그냥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아이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가족끼리 하는 게 낫지. 괜히 다른 데 맡기면 바가지 씌워요. 사돈 어른 댁은 제가 신경 제대로 써드릴게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남편에게는 친정집 리모델링 얘기를 했지만 시숙에게까지 전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마 시가에 갔을 때 남편이랑 제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걸 시부나 시모 중 한 분이 들으셨다가 시숙에게 전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불편했어요. 시숙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 가게 인테리어도 잘 마무리해주긴 했지만 최근 시가 쪽에서 사업 문제로 가족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던 터라 괜히 또 돈이 얽히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바로 거절하기도 참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아시죠? 가뜩이나 최근에 가족 간 분위기도 미묘했는데 됐다고 했다가 또 괜히 뒷말이 나올까 봐 망설여졌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더니 그냥 피식 웃었어요. 형이 직접 해준다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 있나? 어차피 일은 맡겨야 되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당신이 괜히 불편해질까 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도 어린애 아니야. 그리고 뭐 형이 일은 괜찮게 한다며. 그럼 서로 좋지 뭐. 결국 결정은 엄마의 한마디로 정해졌어요. 가족이 해주겠다는데 고맙지 뭘 그래. 밖에서 맡기면 더 비싸지. 우리 사돈집이 해주면 서로 믿을 수 있잖아. 맡아달라고 말씀드려. 그렇게 결국 시숙에게 집을 맡기기로 했어요. 시숙은 계약부터 설계, 자재 선택까지 직접 챙겼어요. 제가 도면 확정되면 바로 공유 드릴게요. 일정은 사돈 어르신들 귀국 시점에 맞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그게 좋겠어요. 부모님 오시기 전에 다 끝내면 딱 좋죠. 다른 것보다 저희가 집에 없을 때 아예 집을 맡기고 가는 거라 사실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돈이 이렇게 맡아주신다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예, 걱정 마세요. 제가 현장에 직접 있을 거예요. 차질 없이 진행할게요. 공사 시작 전부터 시숙은 친정에 들러 구조를 꼼꼼히 살폈어요. 벽을 톡톡 두드려보며 이 벽은 철거하면 공간이 확 살아나요. 대신 조명 라인을 새로 잡아야 해요. 이쪽은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하며 메모를 빽빽하게 적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안심이 됐어요.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그 무렵 부모님은 해외로 떠나셨어요. 출국 전날에도 엄마는 제게 시숙이 참 꼼꼼하더라. 사람 믿음직해 보여. 네가 중간에서 잘만 챙기면 문제 없겠다. 하고 당부하셨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시숙은 거의 매일같이 현장 사진을 보내왔어요. 오늘은 거실벽 페인트 들어갑니다. 사돈 어른께서 좋아하시던 조명은 그대로 살렸어요. 창문 들 교체하면서 구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더 깔끔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세한 진행 사항을 매일 공유해줬고 그 사진들을 부모님께도 메신저로 전송했죠. 해외에 있는 엄마는 매번 메시지를 보고 흐뭇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사람이 꼼꼼하네. 일을 참 성의 있게 하는구나. 사진 보니까 우리 집 맞나 싶다. 그치? 나도 중간에 한번 가보고 왔는데 깔끔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역시 가족이 해주니까 마음이 놓여.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괜히 불안하고 찜찜하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시숙이 매일 현장을 오가며 꼼꼼하게 챙기는 덕분에 이전까지 불편했던 가족 간의 공기도 잠시 잊을 만큼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주말에 한번 현장을 들렀더니 다들 작업에 한창이고 시숙은 얼굴에 페인트까지 묻혀가며 열심이더라고요. 이 타이르는 요즘 제일 인기예요. 관리도 편하고 밝아요. 이건 좀 고급스러운데 가격이 좀 있고요. 엄마가 밝은 톤 좋아하시니까 첫 번째가 낫겠다. 좋아요. 그럼 바로 발주 넣을게요. 공사 일정은 차질 없이 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숙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가족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 프로페셔널로서 정말 성심껏 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진도 빠짐없이 보내고 작업 중인 현장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페인트 칠이 끝난 벽면엔 먼지 한 톨 없이 새빛이 돌았고 리빙룸 천장은 따뜻한 톤의 조명으로 환해졌죠. 그 즈음엔 저도 내가 괜히 걱정했나 보다 싶었죠. 최근까지 있었던 시가 쪽의 미묘한 긴장감도 한동안은 완전히 잊을 만큼 모든 게 매끄럽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모든 공사가 끝난 날이었어요. 시숙이 저를 불렀어요. 이제 마무리 다 됐으니까 정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집이 정말 반짝였어요. 도색도 깔끔했고 조명도 은은했고 전체적으로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서 흐뭇했죠. 그런데 시숙이 제 앞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게 정산서예요. 한번 보세요. 가족이라 진짜 최소로 넣은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걸 펼쳤어요.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3억 원, 딱 그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3번을 다시 봤는데 아무리 봐도 분명히 3억이었어요. 이거 뭐예요, 아주버님? 총액이 3억이란 말씀이세요? 네, 요즘 자재값이 얼만데요, 재수씨. 이거 다른 데 맡겼으면 최소 5억은 나왔어요. 가족이라 진짜 싸게 한 거예요. 아주버님, 제가 아무리 이쪽 업계 모른다지만 저도 견적이란 걸 받아봤어요. 다른 곳은 아무리 많아도 1억 넘는 곳 없었는데요? 그거는 싸구려 자재 써서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중국산 안 쓰고 싸구려 안 쓰고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린 거지.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가격은 말이 안 되죠. 아, 재수 씨네 친정 돈 많잖아요. 그 부자 동네 집에 살고 잘 나가는 사업가의 배우에 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러지 말고 가족끼리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그 말의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가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는 말투였어요. 태도도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된 기분이었죠. 말다툼을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작정하고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 같은 인간이었구나 생각한 순간 이 자리에서 더 실갱이하는 게 나한테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말려들지 모르니 그냥 청구서만 챙겨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귀국하신 후 집에 가 부모님께 그걸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겨보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이게 정말 사돈댁에서 받은 거 맞니? 내가 한마디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집 부자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족끼리 좋게 해결하자고. 그래. 가족끼리 좋게 해결해야지. 엄마는 아주 차분하게 웃었어요. 오히려 그 표정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숙의 집 앞에는 검은색 차 3대가 멈춰 섰어요. 수트를 입은 남자들이 내렸고 초인종을 눌렀죠. 증언에 따르자면 문이 열리는 순간 현관 너머에서 시숙의 비명이 들렸대요. 그 남자들은 다름 아닌 국제미술품 감정기관 보험조사팀의 수사관들이었어요. 이 모든 건 전날 엄마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일이었고 그 3억짜리 청구서를 보기 전 낌새가 있었죠. 사실 엄마는 귀국하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다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거실 벽에 걸린 그림 몇 점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고. 색감이 탁하고 붓터치가 부자연스럽고 캔버스 질감도 미묘하게 달랐대요. 이거 우리가 걸어놨던 그림이랑 느낌이 좀 다른데? 그럴 리가 있나? 아니, 내가 기억하거든. 이 부분 색이 원래 이렇게 탁하지 않았어. 빛이 반사되는 느낌이 달라. 그런가? 그러고 보니 난 이 그림이 원래 작품이랑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해서 잘 알잖아. 뭐야 이거?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미술품 수집을 취미로 하셨어요. 아빠는 일본 경매를 통해 작품을 들여오기도 했고 보험까지 들어둔 진품들이었죠. 그런 분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두 분은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게 값비싼 미술품인 걸 알아본 공사 인부 중 누군가가 훔친 거라 생각했어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림과 가구들은 모두 창고에 모아놓은 상태였는데 공사 관계자 중 누군가 그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엄마는 즉시 감정기관에 연락해 그림 정보를 전달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림들은 모두 모조품이었고 진품들은 이미 해외 미술품 거래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지금 판매 중이라고요? 예, 현재 거래 등록이 확인됐습니다. 판매자 정보가 윤창준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윤창준? 우리 유라 시수가 아니야. 우리 집 인테리어 맡았던. 그럼 그림을 팔고 위조품을 걸어둔 게 그쪽이라는 거네. 인부들 중 한 명의 소행일 거라 생각했던 일은 사실 시숙이 범인인 것으로 드러났고 부모님은 충격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시숙이 공사 초반부터 왜 그렇게 현장을 직접 챙겼는지, 왜 그림 위치까지 일일이 체크했는지. 이 벽은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포장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던 그 말들이 다 그 짓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예요. 아주 단단히 계획적으로 빼돌린 거야. 공사 중에 그림은 지하 창고로 옮겨놨다고 했잖아. 거기서 바꿔치기 한 거지. 근데 모조품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알아봤으니 다행이지 까딱하면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을 수준인데. 그건 나중에 확인됐어요. 모조품은 시숙이 거래하던 업체에서 만든 거였어요. 인테리어용 복제 미술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있었고 거기에 원본 이미지를 넘겨 비슷하게 제작하게 한 거예요. 꽤 고급 기술로 복제하는 곳이니 저희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시숙은 결국 조사에서 자백했어요. 그림을 팔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잠깐 담보로만 맡기려던 거예요.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어요. 담보요? 어디에요? 해외 경매사요. 거기서 대출 좀 받으려던 거였어요. 근데 왜 판매 등록까지 돼 있죠? 그건 절차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한 가지 더 밝혀진 사실 하나가 모두를 경악하게 했어요. 중개 계약 보증인에 시부 이름이 함께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 계약서 여기 보증인 서명이 아버지시죠? 그게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돈이 잠깐 필요했거든요. 그럼 이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모범죄네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 이랬어요. 알고 보니 시숙과 시부가 함께 시작한 그 가족 사업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자금난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처 납품 대금을 돌리다 막혀버리자 시숙이 급하게 돈을 불리겠다고 코인 투자에 전 재산을 넣었다가 폭락으로 다 날린 거였죠. 손실액이 수억에 달했고 시숙은 그걸 메워보겠다고 저희 집 그림을 담보로 넘긴 것도 모자라 3억짜리 청구서를 들이밀기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공사 명목으로 집을 자기 관리하에 두고 그 사이에 그림을 빼돌리고 부족한 돈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채우려 한 거였어요. 정말 마지막 절박한 시도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너무 어설펐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 그림이 보험 등록돼 있으면 거래만 해도 바로 경고가 뜬다는 걸 모르고 냅다 그렇게 공개 사이트에 올렸다는 게 그냥 나 잡아갑쇼 한 거 아니야. 아휴, 무식이 죄지. 무식이 죄야. 결국 그날 아침 현관 앞에 서 있던 수트 차림의 남자들 앞에서 두 사람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 거죠. 그림을 좀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거래 한 번으로 모든 게 추적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며 안일함에 기대다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시숙과 시부는 결국 동시에 입건됐어요. 사건이 워낙 명백했고 그림 거래 내역과 대금 흐름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부인할 여지가 없었죠.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해요.
아버지가 먼저 하자고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고래손이 있으니까 맡아보자고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보증 서준 것뿐이야. 서류에 이름만 써줬지 무슨 거래를 했는지는 몰랐어.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내가 뭘 알겠냐? 처음엔 그랬지만 통장 거래 내역과 송금 기록이 그대로 확인되면서 거짓말은 금세 드러났어요. 그림 거래 대금 중 일부가 시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명확히 나왔고 두 사람의 대화 메시지까지 복구되면서 공모 정황은 확실했죠. 결국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됐어요. 부모님 미술품 중에서도 값비싼 작품들이라 피해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점이 크게 작용했죠. 며칠 뒤 부모님은 시숙과 시부를 직접 만나셨어요. 검찰 조사실 아니었고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부모님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 계셨고 시숙은 처음부터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고 시선을 바닥에만 둔 채 계속 손톱만 뜯고 있었죠. 시숙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죠.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딴 곳만 보고 있었어요. 딴의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죄 지은 부끄러움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 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죠. 반면 시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어요. 제 잘못입니다. 아들놈을 잘못 키운 제 탓이고 아들놈 말에 넘어간 제 탓입니다. 잠시 눈이 멀었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르고 그저 아들 앞길 막히는 게 두려워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주시니 그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죠.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 맡길 수도 있었는데 가족이라고 믿고 맡긴 겁니다. 사돈가족은 그 믿음을 팔아넘긴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합의만 해주신다면. 합의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아신다면. 그 한마디에 시부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고여 그대로 바닥에 엎드리더니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울부짖었죠.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평생 갚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울음에도 미동이 없었어요. 엄마는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빠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셨죠. 그리고 시숙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흐느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끝내 하질 않았습니다. 한편 처음엔 시모도 이 일에 관여된 게 아닐까 의심이 갔어요. 아무래도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고 공사 이야기도 시가 쪽에서 먼저 흘러나왔던 터라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수사 결과 시모 명의로 된 서류나 계좌는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자금과 계약은 시숙과 시부 명의였죠. 메신저를 봐도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됐고요. 두 사람이 체포된 뒤에야 시모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대요.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증거 자료를 직접 보고 나서는 충격이 너무 커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죠. 의사 말로는 심리적 쇼크에 의한 급성 불안 증세였다고 하더군요. 퇴원 후 시모는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이었는데 시모는 검은 코트를 입고 비에 젖은 채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감히 용서받을 짓이 아닌 걸 알지만 제 남편과 아들을 대신해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사는 동안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욕심부린 건 그 집안 남자들이죠. 사부인은 모르셨잖아요. 그만 일어나세요. 엄마는 시모를 부축해 일으키셨어요. 시모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그때서야 부모님 얼굴에서도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시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사부인 탓으로 돌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사부인은 저희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으세요. 시모는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다 돌아갔어요. 얼마 후 재판이 열렸어요. 판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숙은 절도와 사기,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실형이 선고됐죠. 그 자리에서 시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읽는 순간 선고합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울더군요. 시부는 공범으로 인정됐지만 고령인 점과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 금액 전액이 회수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시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판결이 끝나고 교도관들이 시숙을 데리고 나가자 그때서야 시부가 의자에 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을 얼굴에 누르며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정말 초라했죠. 그 일로 시숙은 형님에게 이혼당했어요. 형님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도 안 돼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흩어질 줄은 누구도 몰랐죠. 한편 시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한동안 시모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시모가 짐을 싸며 이제 같이 못 살겠다고 했을 때 시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대요. 당신은 내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렸어. 나 더는 사기꾼이랑 못 살아. 여보, 제발 나한테 마지막 기회만 줘. 난 정말 내 지난 모든 인생이 다 부끄러워질 정도야. 알아?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다고.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마저 가버리면 난 정말 끝이야. 내 인생 모두 끝이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만회할 기회, 갚을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지. 어? 제발 여보. 결국 시모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천천히 짐을 내려놓았대요. 40년을 넘게 같이 산 정 때문인지 뭔지 두 분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시부는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시모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웠고 한마디 말을 꺼내기 전에 숨부터 삼키는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시숙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시부는 냉랭한 집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기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에요. 한쪽은 자유를 잃었고 다른 한쪽은 평생의 신뢰를 잃었죠. 너무도 현실적인 파국이었어요. 그 일도 몇 달 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시숙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이제 남은 형기도 얼마 안 됐고 다음 달이면 출소한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다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초반엔 시숙이 편지를 몇 번 보냈어요. 반성문처럼 장황한 글이었죠. 그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니 가족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집니다. 같은 말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내셨죠. 저나 남편 역시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시숙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관계는 완전히 끊겼어요. 다 시숙이 자초한 일이죠. 가족을 이용해 탐욕을 채운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시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에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한때는 집안의 중심이었고 항상 목소리 크고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던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별로 보고 싶지 않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저희 애들한테는 할아버지니까 그 정도의 예의만 지켜주는 거죠. 명절에 마주치면 저는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해요. 시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남편 말로는 요즘 집안에서 완전히 권력 구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지금은 오히려 시모가 그 집의 대장이 된 거죠.
요즘 아버지가 말 한마디만 해도 엄마가 바로 자르셔. 완전 그 입 다물라 이거지. 그러게 보면 요즘은 아버님이 집안일도 도맡아 하시는 것 같더라.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남은 벌이지. 명절에 시가에 가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눈으로 봐요. 시부는 아침부터 부엌으로 가며 음식 정리하고 상 차릴 때 젓가락 개수 맞추고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시부는 거실에 앉아서 그릇 깨지지 않게 조심해요. 라고 말하면 시부는 바로 예 하며 허리를 굽히죠. 고작 집안일 맡아 하는 정도라면 대단한 벌도 아니죠. 저는 여전히 제 굿즈샵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처럼 하루 종일 바쁘지만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예전엔 팔릴까 실패하면 어쩌나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저 좋아서 해요. 손님이 제 물건을 보고 웃으면 그게 제 행복이죠. 가끔 그 시절 생각이 나요. 시숙이 제 가게 인테리어를 도와줬을 때 정말 좋은 관계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 덤덤해요. 남편과의 사이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처음엔 남편도 많이 힘들었죠.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다며 스스로를 탓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책임감이 더 강해졌어요. 저희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친정에도 더 자주 찾아뵙고 선물도 챙기고 일도 더 성실히 하려고 노력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다시 느꼈죠. 저희 부모님도 잘 지내세요. 그림들은 모두 되찾았고 전문가의 손을 거쳐 복원된 뒤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색이 약간 바랬던 부분은 다시 살아났고 캔버스 표면도 정리됐어요. 엄마는 여전히 그 그림 앞에서 차를 마시며 대본을 읽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늘 미소를 짓죠. 예전처럼 두 분은 함께 미술 전시회를 다니고 작은 갤러리에도 들르곤 하시죠. 가끔 저도 부모님 집에 들러 그 거실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봐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예요. 햇살이 비칠 때마다 그림 속 색감이 은은하게 변하는데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와 가짜는 언젠가 반드시 구분된다는 걸요. 아무리 정교하게 흉내내도 언젠가 진짜 앞에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가족, 믿음, 의리 같은 단어로 자신을 포장해도 그 속이 탐욕으로 채워져 있으면 언젠가 그 껍질이 벗겨지게 돼요. 반대로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국 제 자리를 지켜요. 저는 그걸 눈으로 봤고 마음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화려한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는 시간이 증명해주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자리에서 묵묵히 제 진짜를 지켜가며 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 일은 분명 끔찍했지만 한편으론 인생 공부 제대로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엔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절대 선 넘기면 안 되는 관계가 있고 그 선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엔 설마라는 단어로는 절대 설명 안 되는 사람들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진품처럼 보이는 위조품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